이렇게 한번 먼저 볼까? 자. 자, 1번은 이해가 돼? 자, 1번에서는, 먼저 파장이 얼마야? 12. 파장이 10이라고? 4cm지. 그지?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봐야 돼? 자, 이게 이런 그래프에서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걸리는데 0.1초 된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1초가 딴 거죠. 그죠? 그래서 파장이 여기까지인데 4분의 1 파장 가는데 0.1초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0.4초가 된다.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랑 역수 관계니까 4분의 10이니까 2.5Hz. 그죠? 그러면 이제 속력은 V는 파장은 여기서 아까 4m, 4cm라고 했죠? 4cm. 그렇기 때문에 얘는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곱하니까 10cm/s. 미터로 고치면 0.1 m/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2번은 전반사구나.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전반사. 그래서 자, 여기 매질 A. 여기는 어디냐? 진공. 그죠? 진공. 그러면,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일부 반사되고, 또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굴절하고 있어요. 근데 굴절각이 몇 도냐 봤더니, 굴절각이 90도네. 그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임계각이 되는 거예요. 임계각.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30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매질 A에서 단색강 P의 속력을 구하시오. 얘의 속력, 여기에서의 속력.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전반사이기 때문에, 사인 30도. 그죠? 그리고 굴절각이 얼마야? 사인 90도. 요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속력은 이 사인 값과 비례관계죠. 그죠?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속력은 누구의 속력이냐면 이 30도에 대한 속력이기 때문에 A의 속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굴절각에 대한 속력은 진공에 대한 속력이니까 진공의 속력은 뭐야? 광속이죠? 광속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1이야, 1. 그래서 A의 속력은 C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C가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0.5C. 광속의 0.5C. 진공에서의 속도의 0.5C.
0.5.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뭐냐면 전자기파 분류해 놓은 건데, 전자기파 지금 이 일부분을 갖다가 표시를 해줬어요. 뭘 표시해 줬느냐면 X선 영역,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 굉장히 좁죠, 그죠? 좁은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B 영역과 C 영역이 있네요. 그럼 B 영역은 파장이 어때요? 가시광선보다 짧죠? 파장이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센 겁니다.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이거 자외선 영역이에요. B가 자외선 영역. 그럼 C는 뭐냐? 적외선 영역. 그럼 A는 뭔데? X선보다 더 강한 건 뭔데?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그리고 D 영역은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 그 정도로 보시면 살균작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자외선 영역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B를 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니까 나에 들어간 건 D 영역이 되겠습니다. D 영역.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 4번은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 그리고 이쪽으로 꺾였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세타. 여기도 세타. 잎사귀 같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매질이 1, 2, 3 이렇게 되겠네. 1, 2, 3.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속력을 한번 볼게요. 속력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죠? 속력은 지금 느린 곳을 꺾이기 때문에 1과 2에서 보면은 누가 속력이 빠른 거냐면 2가 빠르고 1이 느린 거죠. 그죠? 요건 할 수 있죠? 그죠? 자, 1과 2에서는 2가 빠르다. 2가 빠르다.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서는 느린 쪽으로 꺾여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2가 3보다 빠른 겁니다. 그죠? 2가 3보다 빠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건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1과 3 중에 어떤 게 더 속력이 빠르냐? 이것만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같은 각도로 들어갔는데 이게 많이 꺾였죠.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뜻 아니야?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속력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속력과 파장은 어떤 관계예요? V는 F 람다에서 여기 굴절하거나 전반사를 하더라도 이게 일정하거든. 그지?
그럼 두 개가 비례관계란 말이야. 그럼 파장도 결국 이 순서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파장도 이렇게 된다. 파장도. 파장, 속력 다. 이걸 수식으로 한번 해보자. 수식으로. 자, 여기 굴절각을 세타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굴절률을 N1, 여기 N2, N3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자, 이 둘 관계에서 어떤 식을 유도할 수 있느냐면, 여기다가 쓸까? 여기 잘릴 것 같은데, 이 둘 관계에서 N1 사인 세타가 무엇과 같아요? N2 사인 세타 다시. 맞나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 자, 요게 입사각이 굴절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다시 굴절각입니다. 요게 뭐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굴절률하고 반비례 관계거든. 그래서 N2, N1 이 관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N2는 뭐냐면, N2는 뭐 여기에서 바로 가셔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바로 갑시다. N2는 사인 세타 다시 분의 사인 세타의 N1. 그러면 되겠죠? 그죠? 왜 이 N2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기에서 N3와 N2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야지만 결국 N1과 N3 이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얘가 빠른 건 알겠어. 그죠? 얘가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건 알겠어. 근데 이 둘의 굴절률 관계를 알려면 N2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자, N3 사인 세타. 그죠? 요게, 뭐보다 크냐 하면, N2보다 큽니다. 왜? 이게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반사. 여기가 원래 뭡니까? 사인 90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인 90도 1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사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크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그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다. 이해되죠? 이해되니? 그러면 자, N2에다가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그죠? N2에다가. 자, 여기 집어넣을 때, 자, 이건 이런 형태가 되면 뭐가 무엇보다 크냐면 N3가 N2보다 어때요?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넣어서. 자, 넣으면 N3 사인 세타. 요게 N2 자리에 들어오면 사인 세타 다시 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N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날아가네요. 날아가면 자, 정리하면
이런 꼴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N3에서 N1 쪽으로 세타 다시의 각도로 들어가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죠? 이 형태하고 똑같죠?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N3가 N1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굴절률이 딱 나와버린 거죠. 굴절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N3. 그죠? N3. 그 다음에 N2. 아니지. N2가 지금 제일 작죠? 그죠? 여기가 N1, N2. 그죠? 이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은 굴절률과 반비례 관계고, 파장,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파장. 그래서 이건 3, 1, 2 이런 형태로 돼요. 알겠어요? 이거랑 똑같죠? 그죠? 요런 관계를 이제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건 수식으로 풀면 정확하게 나오지만 수식으로 풀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나와야 돼. 알겠지? 자, 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퀵 테스트는 자, 특수 상대성 이론 요거 한번 봅시다. 특수 상대성은 들어본 적 있나? 네. 언제 들어봤어?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전 쌤하고?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한번 봅시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려면은 이제 좌표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또는 기준계라고도 부릅니다. 기준계. 좌표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좌표계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좌표계 자체는 우리가 뭐 직교 좌표계도 있고, 뭐 원통 좌표계도 있고, 극좌표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직교 좌표계예요. 직교 좌표계.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이게 좌표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 기준계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기준계. 그래서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거는 항상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가속도 운동을 하는 애들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좌표계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이렇게 나눌 거야. 첫 번째, 관성 좌표계. 두 번째,
좌표. 그런 게 있다. 알겠어요? 관성 좌표계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뭐 간단해. 어렵지 않아. 정지하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 운동하는데 어떤 운동? 등속도 운동. 요걸 하는 좌표계를 말해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그런 좌표계. 알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럼 비관성 좌표계는 뭐겠어요? 운동 중에 정지하거나 등속도 하는 거 빼버리면 뭐가 남아? 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간성계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얘는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해요. 잘 들어맞아. 근데 문제는 이거란 얘기야. 여기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현상이 생겨요. 되고.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밖에 관측자가 한 명 있고 안에도 관측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 자, 일정한 속력. 자,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가면 얘도 얘를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멈춰 있는 걸로 보이고 얘가 얘를 봤을 땐 그냥 이쪽으로 등속으로 가는 걸로 보이죠?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가속도 운동하는 이런 비관성계가 되면 자, 부응하고 빨라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죠? 물론 얘도 이쪽으로 쏠림을 받죠? 쏠림을 받죠? 그런데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즉, 얘랑 얘는 상대적 운동의 그런 게 없죠? 둘 다 쏠리기 때문에. 그러나 얘가 보면은 아니란 거죠. 이렇게 있던 애가 얘도 그렇고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야. 힘을. 그죠? 얘가 볼 땐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비관성 좌표계에 대한 요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뭘 도입했다? 뭘 도입하죠? 이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바로 관성력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 시간에 계속 할 때 이거 마이너스 MA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했던 거죠. 그죠? 가속도 운동계에서는 요거 관성력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성좌표계, 비관성좌표계 이렇게 기준계를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디에 대한 것을 얘기하느냐면 관성좌표계에 대한 얘기예요.
비관성 좌표계에 대한 얘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비관성 좌표계에서 이 관성이 생기죠. 관성력.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구별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직관적인 그냥 성질적인 것만 공부하는 거는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다룹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다루지 않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다르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도 깊이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얘도. 대학 과정에서는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는 게 있어. 로렌츠 변환을 알면 사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자연스럽게 마스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좌표 변환시키고 하면서 공부하기에는 고등학교 과정, 즉 중고등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빡세. 빡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 일단 한번 보자는 거야. 관성 좌표계. 자, 이렇게 되겠고, 좌표계는. 자, 그 다음에,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상대 속도 개념이 왜 나오냐면, 자, 상대성이라는 것은, 봐봐. 자,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누가 이걸 주장했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이미 얘기를 했던 거야. 상대성 원리. 그런데 이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하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게 뭐냐면 뉴턴 역학이에요. 우리가 계속 배웠던 뉴턴 역학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거랑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뉴턴 역학하고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특수 상대성 물론 일반 상대성 원리도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이 얘를 포함하게 돼. 왜 포함하게 되느냐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빛의 속력에 가깝게 이렇게 빠른 속력일 때 특수 상대성 원리가 강하게 드러나요. 여기에서는 특수 상대성 원리에 대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 우리 세상에서는. 왜?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느려. 속도가 느리면 뭐랑 근사해지느냐면 뉴턴 역학하고 근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뉴턴 역학 써도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심하게 달라지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빛의 속력에 아주 가까운 속력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랑 얘가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느린
운동에 대해서는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지금 이제 상대 속도 개념을 볼 건데, 상대 속도. 갈릴레오의 상대 속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갈릴레오의 상대 속도 이거 우리가 상대 속도 개념으로 계산하고 했던 게 전부 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얘 거는 뭡니까? 느린 속도에서 군사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그죠? 즉 여기에서 다루는 상대 속도를 느린 속도에 접목시키면 저게 나오는 거야. 저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한번 보자.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Y축, 이걸 X축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얘가 A라고 쳐볼게요. A 좌표계입니다. A 좌표계. 뭐 철수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철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 좀 넣을게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Y 다시라고 할게요. 여긴 X 다시축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B라고 하면 됩니다. 뭐 0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철수와 0이. 그죠? 철수와 0. 자, 그 다음 여기 어떤 물체 P가 있다. P는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운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B좌표계는 이 X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자, V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죠. V의 속력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자, A가 P를 관찰을 하면,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A 좌표계, B 좌표계에서 보는 거야. 뭘 보느냐면, P의 위치, P의 속도, P의 가속도, P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물리량이죠, 물리량. 그죠? 물리량을 보면은, 자, 먼저 얘가 관찰을 하면 얘가 X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요 B가 보면은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봤더니, B만큼 떨어져 있네. 이렇게. 자, 그런데 XA와 B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자, 얘를 봤을 때 시간이 T초 지났을 때다라고 하면, 얘도 T초 지났을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똑같은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T초 후에 얼마나 이동했을까라는 거야. T초 후에 얼마나 이동했을까. 즉,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VT가 되겠죠. 그죠? VT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XB는 이건 뭐란 얘기야?
전체 XA에서 뭘 빼라? VT를 빼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P를 봤을 때 P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VA다. 그 다음 B가 보니까 얘는 VB로 가더라. A랑 B가 보는 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물리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가속도도 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물리량들이 좌표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자 VA를 한번 구해볼게요. VA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 자 T분의 XA 하면 되겠죠? T분의 XA 그러면 A가 본 P의 속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VB를 보니까 자 VB는 시간분의 요거죠. T분의 XB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XB라는 것이 요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T분의 XA 마이너스 VT 그죠? 자, 근데 요 T분의 XA가 뭡니까? VA죠. VA. 그죠? 선생님 필기하라고 거기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필기하시면 됩니다. TT 날아가니까 여기 V만 남네요. 그죠? 자, 요런 얘기가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요건 B가 본 P의 속도가 되죠? 그죠? 그럼 요건 뭡니까? 당연히 A가 본 P의 속도고 얘는 뭡니까? 얘가 뭡니까? 요게 바로 비좌표계가 움직인 속도죠. 그죠? 이건 B의 속도예요. B의 속도.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봐봐. VA는 A가 본 P의 속도인데 만약에 얘가 정지하고 있는 애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얘의 속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얘가 움직이고 있어.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뭐냐면 B의 속도란 말이야. B가 V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얘도 VA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자기 속도를 0으로 만들고 쟤를 바라다 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속도에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 속도를 뺀 만큼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100km로 달리면 자기가 30km로 달리면 얘가 보면 얘가 몇 킬로를 보여? 70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보통 상대 속도라고 해서 공부하던 이런 게 되겠죠. 자, 일반화 시켜볼게요. 일반식으로. 자, 여기 A, B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A가 본 B의 속도. 자,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 고등학교 때는 대체로 통일시켜갖고 이렇게 해요. 알겠어요? 즉, 관측자가 누구냐면 A가 관측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물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뭐 대학교 교수들은 뭐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표기법은 아니라고 봐도 돼요. 알겠어요? 조금 다르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쨌든 고등학교 내까지는 통일시켜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속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봤던 거야. 알겠니?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대론적인 상대 속도를 구하게 되면 이 시간이 다르게 표현돼요. 알겠어요?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만약에 상대 속도를 써본다라고 하면 같은 방향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V가 A, B라고 하면 이거는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죠? 요게 이렇게 돼요. 요건 똑같은데 밑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VA, VB. 자, 요런 형태가 되거든. 이거 이제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이런 형태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형태만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우리가 늘상 쓰던 거. 갈릴레오의 상대 속도. 그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얘나 얘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그죠? 굉장히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이 어떻게 돼요? 이 항이 그냥 0이 돼버린 거죠. 그죠? 0이 돼버린다. 이게 0이 되면 뭐랑 같아요? 얘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의 세계, 즉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굉장히 빠른 세계로 간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0.5c 광속의 절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딱 쐈어요. 빛을, 그죠? 그럼 이게 C가 돼야 되겠죠? 그죠?
C로 쫙 쐈습니다. 그러면 관측자는 지금 얼마의 빠르기로 가는 거야? 0.5C. 근데 관측 대상은 광속이죠? 그러면 갈릴레오 상대 속도 법칙으로 따지면 그냥 빼주면 0.5C로 관측돼야 돼. 맞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야. 어떻게 관측이 되느냐? 자, 이게 0.5C 곱하기 C에 C-0.5C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요거 날라가고요. 그죠? 그러면 밑에가 어떻게 되느냐? C분의 C-0.5C. 그 분자는 C-0.5C. 어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올라가니까 C만 남죠. 무슨 뜻이냐? 아주 빠른 세기가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냥 0.5C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빛의 속력을 넘을 수 없고, 빛은 아무리 빠른 애가 보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인다? 진공에서 광속 C로 보인다. 아주 신기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속도 덧셈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 이게 부호만 바뀌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 부분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저걸 유도하는 건 이제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은 하지는 않겠고, 자, 그렇게 일단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직선상에서의 운동하는 물체의 상대 속도 구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기본 원리는 상대성 원리하고 강속불변 원리인데,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야.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 자, 그 당시 과학자들이 빛을 뭘로 봤어요? 빛을 파동으로 봤단 말이지. 알겠어요? 당시 과학자들은 빛을 파동이라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느냐면, 지금은 이렇게 나눕니다. 현재는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로 나누는데,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이건 당시, 그 당시는 빛을 파동이라고 보고, 역학적 파동이라고 봤다라는 거야. 알겠어? 지금은 파동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지. 구분을 하는데, 자, 역학적 파동은 뭐냐면 탄성파라든지 물결파라든지 지진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소리 이런 거.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느냐면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파동이요.
그러나 이제 전자기파라는 것도 알게 된 지금은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겠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 이 경우밖에 몰랐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을 예견한 사람이 있어요. 예견한 사람. 누구냐면 그 유명한 맥스웰이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서 전자기파라는 걸 예언을 했다는 거죠. 요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맥스웰이 이걸 예견했지만 증명은 못했거든요. 실험적인 증명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파동하면은 매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뭘 생각했느냐면 빛의 매질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빛의 매질을 뭐라고 봤느냐면 에테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에테르. 이 에테르는 화학에서 나오는 그 에테르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물질 에테르가 아니고 이거는 천상의 물질이라는 의미의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입니다. 가상의 물질. 그럼 가상의 물질. 이게 우주 전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주 전체.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죠.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찾기 위한 실험.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에서 배를 타고, 배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요. 그죠? 그럼 뭐가 적용이 되겠니? 상대 속도가 적용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뭔가 매질이 있을 때 지구랑 태양계 자체가 태양도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죠? 이동을 하면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에테르라고 저런 매질 가득 차 있을 텐데 태양계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즉 지구도 이쪽으로 가는 거죠, 같이. 그러면 매질은 상대 속도 개념으로 반대로 그만큼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흘러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방향에 따라 빛의 속도 차이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매질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네가 실험을 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반거울이라는 걸 이렇게 두고요. 여기 거울, 여기도 거울. 여기는 이제 검출기가 있고요. 검출기. 이쪽에서 빛을 쏩니다. 빛을 쏴요. 그러면 빛이 예를 들어서 이 반거울이라는 것은 반은 반사하고 반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와서 땅 튕겨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거울에서 반사돼갖고 이렇게 올 때는 통과를 하는 거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쐈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통과를 한 거예요.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는 어떻게? 반사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쐈죠. 동시에 쐈습니다. 위상이 같은 빛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상이 같은 빛이 반은 반사하고 반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딱 조달한 빛을 검출했을 때 미세하게나마 속도 차이가 나면, 에테르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간섭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빛의 파장이 살짝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처음하고 세기가 달라지거나 할 거 아니야. 그걸 측정을 했다는 거야. 마이클슨 몰리가.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 이해가나?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은 결국 무엇을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느냐면 에테르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된 거야. 얘네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존재를 탐험을 했는데 오히려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이제 보편화된 겁니다. 보편화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책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의해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를 했다. 광속 불변 원리를 전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교과서나 이런 것, 문제집이나 다. 근데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은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고 맥스웰 방정식 있죠. 맥스웰이 예견한 것하고 뉴턴 역학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는 원래 그래요. 근데 뭐 이거는 흐름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당시 빛을 파동으로 본 학자들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매질 때문에 빛의 속도가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에테르라는 물질은 없었고 빛은 진공에서 어느 방향이든 동일하게 속도를 가지더라.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이 갈릴레오 상대 속도 개념이나 뉴턴 역학이 있었죠. 그죠? 자, 뉴턴 역학이나 아니면 갈릴레오 이쪽은 뭐가 변하지 않느냐 하면 물리량이 안 변해요. 물리량이 뭐 시간하고 공간이 절대적인 세계야. 절대적인 세계야. 이게 안 변한다. 시간하고 공간이 변하지 않는. 그런데 맥스웰 전자기파 예언이라든지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 이런 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뭐가 절대적이 되느냐 하면 바로
요것만 딱 일정한 거야. 이것만. 얘만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해지려면 그래서 광속을 뭘로 표현합니까? C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게 constant트 상수란 뜻이죠. 그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일정해지려면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너의 시간, 나의 시간, 너의 공간, 나의 공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랑 안 맞죠? 그죠? 우리가 보통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공간, 시간 이게 변할 수가 없지 라고 했는데 빛의 속력이 안 변하려면 다른 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에테르, 그 다음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대한 얘기들, 그거랑 여기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되는 그 배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되죠? 자, 한 장 넘어가면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 결과 에테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 두 가정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몰랐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광속 불변 원리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논문 제목도 뭐냐면 움직이는 물질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라는 논문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발표한 게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이게 나오는 해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던 해, 광전효과라는 논문도 나오거든요. 광전효과를 해석하는 논문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전효과 가지고 뭘 받느냐면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광전효과가 뭘 의미하게 되냐면 빛이 입자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뒤에 이제 컴퓨턴, 산란이라든지 몇 가지 더 입자를 증명해주는 그런 시험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즉 이게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거밖에 몰랐다는 거야.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알겠죠? 입자인 예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입자다 파동이다 막 싸웠었는데 이미 파동을 딱 결정 난 상태에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성 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요것도 설명하려면 또 쭉 연결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합시다. 그 5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그거 한번 풀어봐. 요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풀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확인하면 되니까. 예?